안녕하십니까. 41페이지요. 제 3절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자, 이전 시간까지 우리 주택과 또 관리 방법도 우리 이제 사업주체 관리에서 자치 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또 혼합주택단지 또 임대주택 또 공동 구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정리하실 부분은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자, 누가 관리할 것이냐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쪽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공부하시면서도 그때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요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보면 그냥 뭐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요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정확한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리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끌고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선후관계로 보면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되면 관리 주체를 선정해야 되는 거였죠. 그죠? 그러니까 선후관계로 보면 관리 방법이 먼저입니다. 관리 방법은 사업 주체 관리 있었고요. 자치 관리, 위탁 관리 있었어요. 위탁 관리. 물론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주택 관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관리 방법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될 겁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자체 관리나 위탁 관리 하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그 관리 방법의 관리 주체는 임대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임대주택은 위탁 관리한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사업주체 관리 중에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였고 자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위탁 관리하는 경우는 주택관리업자였다. 그죠? 어렵지는 않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치관리인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이렇게 관리주체가 되는 이유는 그렇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였다는 거죠. 주택관리업자는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바로 곧 대표자이다 그 얘기죠. 사업주체관리는 사업주체가 대표자이다 그 얘기죠.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대표자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 주체는 대표자예요. 대표자. 관리기구의 대표자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표자가 직접 일을 하진 않으니까 일을 할 사람을 선임해야 되죠. 그게 바로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두 관리사무소장이 있는 거죠. 다만 자치관리인 경우는 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이 같은 것뿐이죠. 왜냐하면 그 현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치관리는. 거기 대표자가 거기 관리사무소장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말 그대로 대표자와 실무자와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이 선임돼서 실제로 일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집행을 하려면 요 관리 주체의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물론 이제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정해놓기도 했지만 이 관리 주체는 무슨 일을 해라라고 관리 주체의 업무를 정해놨잖아요. 자, 이렇게 관리 주체의 업무를 정해놓고 이 관리 주체의 업무를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지휘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장에게 그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처 업무를 지휘 총괄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관리 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 관리사무소장을 얘기를 하려면 관리 방법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보셨고,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관리 주체의 업무를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업무를 보시고 이제 해당 부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 업무는 크게 이렇게 법으로 정한, 물론 이제 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이제 주요 업무 뭐 이렇게 또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기타 업무. 그래서 요 9가지를 법에서 정한 9가지를 주요 업무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업무를 다 지휘하고 총괄합니다. 누가? 총괄권은 관리사무소장이 가져요. 관리사무소장도 그 업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 관리사무소장의 이제 업무, 그 업무가 대표적인 게 지휘 총괄하는 게 업무예요. 그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그리고 일하다 잘못되면 손해배상,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 업무는 요 업무를 다 지휘 총괄을 하니까, 그죠? 이 업무를 다 지휘 총괄하니까 이 업무를 또 바꿔 얘기하면 다 지휘 총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많죠. 실무 전범위에 있으니까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건 여기서 암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괄 과정에서 암기를 한다. 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총괄 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쭉 훑으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확인 한번 하는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자, 41페이지 정의에서는 이렇게 이제 관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성격으로 집행기구다. 이렇게 봤고요. 41페이지 하단 보시면 주요 업무 해서 이제 1부터 7까지 하면서 7에 1, 2, 3에서 이렇게 해서 9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9가지.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제 읽으면 이해가 가셔야 돼요. 첫 번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여러분 10단원에서 안전관리, 안전점검하면 배웠잖아요. 이게 다 관리주체 업무다, 그 얘기예요. 유지보수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기술 관리하면서 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자보수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단원 보시면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이거는 환경관리에서 소독, 청소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3단원 관리비 사용료는 여러분 회계관리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장기손 충당 징수정립관리는 여러분 시설관리의 법적 제도에서 장기손 계획과 장기손 충당금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화 과정에서 장기손 충당금 징수 적립 관리가 관리처의 업무다, 이게 아니라 장기손 충당금은 누구로부터 징수를 하고 누가 적립을 어떤 식으로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 그러면 기본 과정에 징수 적립 과정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심화 과정에서도 공부를 하게 되지만 장기손 충당은 워낙 중요하니까요. 자, 42페이지 보시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그러면 기본 과정에서 관리규약으로 26가지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정하도록 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또 6번째 보시면 입자대표회의에서 의결사항에서 17가지 정하고 있잖아요. 그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거예요. 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지도개몽, 또 무단 점유행위 방지, 또 안전도난사고 예방조치.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이제 전범위에서 이제 학습을 했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이외에도 이제 기타 업무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첫 번째로 회계서류 작성 보관. 이게 5년간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 이제 기타 사항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는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셨던 회계서류 그러면 5년간 이렇게 해야 되고, 계약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성 자문을 받을 수 있어요. 회계관리에서도 한 번 더 보지만, 그 다음에 관리 현황을 공개하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 우려 있는 걸 제외하고는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용 금액 같은 걸 공개를 하죠. 자, 그래요. 세대별 내용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그 공개 내용은 가장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입주대표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또 의결을 어떤 것들을 하고 또 관리비는 얼마가 나올 것이며 또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전체적인 계획 같은 거, 장기성 계획, 안전관리 계획, 관리규약, 또 누가 일을 하는지, 또 내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공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 그 기타 업무 중에 하나 이제 띄어서 볼 수 있는 게 관리주체 동의사항이죠. 동의사항. 시장운수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관리주체 업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행위에 대한 제한이라서 행위 허가 등 공부할 때 요건 이제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요건 패턴은 심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체 동의사항의 첫 번째 법제 42조 2항제 이 3호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그 교재로 보시면 101페이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거기 행위 허가 등의 규제 사항이 지금 보셨던 법제 42조 2항제 3호예요. 그 3호가 바로 101페이지의 양가로 3번 파손,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음 경미한 행위는 이제 관리처의 동의를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행위허가 등과 관련이 되고 그 101페이지의 행위허가 등의 내용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는 102, 103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물어봤을 때 이제 편차가 있더라. 그러니까 10회 때 같을 때 이걸 물어봤더니 이거 답 못하면 많이 떨어지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묶어서 관리처의 동의사항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 기본 과정에 있는 이 관리처의 동의사항과 행위허가, 그러니까 행위허가 편에서 기본 과정을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돼요. 이수를 하셔야 심화 과정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제 핵심적인 사항 별도 설명 없이 바로바로 진행을 합니다. 요거는 기본 과정을 듣고 이제 심화 과정을 듣는 걸로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7번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여기는 관리규약이나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와 같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죠. 요거는 관리 방법 결정편에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44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분양주택이냐 임대주택이냐 아니면 건축법에 의해서 지었냐에 따라서 주민운동시설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골프 연습장, 뭐 사우나 이런 거 관리는 주민들한테 꼭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관리 규약하는 거, 개정하는 거나 관리 방법 결정하는 절차와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뭐 그 다음에 주택 법령 당연히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용도 변경 등의 행위 이거 신고 허가 의무가 있죠. 지하층 유지 관리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부정행위 금지 당연히 합니다. 또 회의록을 보관하죠. 그래서 이제 회의록 보관을 관리처가 하도록 돼 있고 임대주택은 다 회의록도 임차인 대표회가 보관하죠. 요즘 좀 다른 부분이고 그다음 45페이지 보시면 관리규약을 보관 당연히 그래서 열람하면 뭐 열람도 해주고 또 자비형 복사 요구하면 복사도 해주죠.
그 다음에 하자보수 요구.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또 워낙 중요하니까 정의를 해야 되고, 하자보수 청구권자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제 4명 이야기를 했잖아요.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그리고 관리 주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리체 업무에 하자보수 청구하는 업무도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장기 수선 계획을 이제 수립해 놓으면 검토 조정하는 업무를 이렇게 이제 3년마다 하고 3년 경과 전에 하겠다 하게 되면 전체 입주자 동의도 받고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조정 전 교육.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 잘 모르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라 라는 거죠. 그래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계획이 나옵니다. 관리 계획의 조정 업무도 하죠. 수립도 하고 여기는 수립과 조정을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더 나가면 이제 안전점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해당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크게 세 덩어리, 행여가, 그 다음 하자보수 장기수선 계획, 장기수선 충당금, 그 다음에 안전관리. 사실 이게 실무에 있어서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얼마만큼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체 업무와도 관련이 되지만 전체적인 실무 전범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난이도를 가장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 징수정립 관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조정, 또 뭐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이나 이런 내용이 잘 정립이 안 되셨다면 반드시 기본 교육, 기본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 해당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심화되는 부분,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시험으로 물어봤을 때 수험생이 많이 틀리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두 가지 오류를 범한다 그랬죠. 하나는 기본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망각하기 쉽고, 또 하나는 이 집중적으로 해당되는 정말 그 필요한 부분들이 안 들어와요. 기본에 묻혀서.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해당 부분을 잘 정립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특히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자체적으로도 물론 물어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업무니까 관리사무소장님이 또 관리체가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무가 이 업무를 집행하는 게 실무잖아요. 그러니까 실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를 쉽게 또 범위를 좁혀서 잘 하시는 분은 이미 요 세 가지를 빨리 그러니까 빨리 본인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관리사무소장을 보실 텐데 이 업무를 이제 집행해야 되잖아요. 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제 세부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요. 그래 업무를 이제 집행을 하는데 우선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이제 그 직무에 배치가 되면서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배치가 되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배치 신고라는 걸 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배치가 됐다. 라고 하는 배치 신고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요 이제 배치 신고는 이제 15일 이내에 이제 하면 되거든요. 이내에 배치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요 배치 신고를 할 때는 손해배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손해배상 관련 서류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배치 신고 시에 제출하려면 이 관련 서류는 더 먼저 떼야 되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배치된 날부터 한다는 거죠. 순서적으로 보면. 그래서 배치된 날에 손해배상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 되고 그 서류를 들고 뭐 기타 다른 서류 포함해서 15일 이내에 배치 신고를 하면 돼요. 배치 신고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등에게 배치 신고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배치 신고 서류를 들고 시장한테 가지는 않죠. 그래요. 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단체를 거쳐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체에 15일 이내 가면 단체에서 시장한테 이렇게 분기별로 내가 왔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직접 가지는 않는다. 신고권자가 결국 서류는 시장한테 가지만 직접 가지는 않고 돌아간다. 단체를 경유해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이 관리사무소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46페이지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입주자대표에서 의결하는 업무 뭐 당연히 하죠.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쭉 합니다. 또 하자 발견, 하자 보수의 청구 이런 업무 하죠. 그러니까 이 관리처의 주요 업무로 이제 하자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다 주의 총괄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도 그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뭐 관리처 업무를 주의 총괄한다 뭐 이렇게 커다랗게 써놨죠, 그죠? 그건 이제 밑에 4-1에도 또 나왔어요. 주의 총괄한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총괄이라는 얘기는 여기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관리처 업무를 또 주의 총괄한다. 이렇게 뭐 2번씩이나 써놨죠, 여기 있죠? 주의 총괄한다. 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조정. 안전관리계획 조정 업무 관리주체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관리사무소장은 지휘총괄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지난해 물어본 부분을 보고 요즘 문제 패턴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물어본 내용이 이제 47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장 배치는 기본적으로 배치는 500세대 이상이면 4를 배치하고 500세대 이상이면 4를 배치하고 500세대 미만이면 보두 4를 가름하여 배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500세 미만이다 그럼 보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2번 뭐 이렇게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재판 이외의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는데 이게 이제 지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재판상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면 요건 쉽게 답은 내요. 답은 내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가령 지금 우리 이제 그 47페이지 그 주택법 제 55조 3항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47페이지 맨 상단을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에서 의결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만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의결하는 업무만 대행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뭐 다른 그러니까 입대에서 의결하는 업무인데 뭐 집행 업무가 아니다. 이런 건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2번 보시면 답은 뭐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실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만 이렇게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선관주의를 해야 된다. 뭐 이건 자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4번 보시면 직인 신고. 뭐 여기 이제 배치 신고할 때 당연히 이제 직인도 신고를 하고요.
뭐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 이수와 관련된 여부 이런 것도 이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7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1번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15일 이내에 그쵸? 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뭐 이렇게 분기별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럼 어떤 내용을 하느냐? 첫 번째 교육 이수 내용이죠. 교육 이수 내용. 두 번째는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뭐 사령장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주택관리사냐 보냐 그 얘기는 500세대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업호를 구분하니까 그죠? 이런 게 또 필요하고 또 넘기시면 5번에 보증 이렇게 보증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입증 서류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뭐 분기별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배치 신고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그 포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배치 신고만 묻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 실제 이 부분은 출제를 했을 때 복합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실제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맞추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런 걸 알고 내가 뭐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잘 답을 내줍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거나 이렇게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뭐 평가 대상과 아니면 공개 대상이 다르거나 뭐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제 배치된 날에 제출하는 부분인데요. 요 손해배상 책임은 우선 요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고의, 과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자에게 손해가 가게 되면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손해배상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과 이렇게 고과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 구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도 있고 사도 있는데 보사에 따라서 구분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건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500세대 미만과 5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500세대 미만은 3천만 원 정해졌어요. 5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사로 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사가 500세 미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도 가고 사도 갑니다. 그죠? 여기는 4만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500세 미만을 이렇게 정해놔야지. 보는 3천만 원, 사는 5천만 원 그러면 사가 150세대 가도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대개 이제 피해는 세대수에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사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세대수로 직접 금액을 나누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 1번과 2번을 했고요. 자, 배치된 날에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제출해 주냐면 입자 대표가 있으면 입대를 대표하는 자, 없으면 시장군수 구청장,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이렇게 제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요 서류는 3년 이내에 회수가 안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3년간은 항상 따라다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증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금액으로 하는데 그 보증 설정하는 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증권 형태가 있고요. 증권. 그 다음에 공제 형태도 있습니다. 공제. 이거 이제 공제 사업을 협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증권, 서울보증의 증권으로 했다가 공제로 바꾸겠다. 이게 이제 보증 설정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당연히 해야죠. 효력이 끝난 다음에 할 수는 없겠죠.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해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보시면 만약에 입자대표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급 청구를 하고 수탁기간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뭐 공제를 했는데 이제 보상을 해서 배상을 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 뭐 채워 넣는 기간은 15일 이내에 이렇게 다시 보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실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과 이 배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개별 문제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개별 문제로. 근데 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신고와 이 손해배상은 개별 문제로 물어봐도 크게 어렵거나 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지금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심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휘 총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둘 사이는 이런 관계에 있다. 그리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전범위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는 기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덜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 이게 숙지가 되면 이 주요 업무나 기본 업무, 기타 업무 이런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개별적인 측면에서는 요 배치 신고와 이 손해배상은 이것과 별개로 그냥 단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쉬운 유형의 문제가 돼요. 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혹시 이제 출제가 되면 쉬운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을 보셨고요. 보신 것처럼 500세대 이상이면 4, 또 500세 미만은 4를 가르면서 보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주택관리사 제도는 이제 어떤 게 있고 또 이 주택관리사가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업무 전체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 관리주체와 관리사무소장 지휘총괄 관계 정리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